우선은 뭐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개인적인 그런 도덕성 문제, 그리고 대장동 의혹 이런 걸 때문에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지를 못하잖아요. 그리고 또 가족들, 아버지와도 관계 끊고 형님과도 관계 끊고 이번에는 아들하고도 끊대요. 그 다음에 이제 윤석열 후보 고발 사주를 포함해서 자유로울 수 없고, 그 장모님과 부인 그 문제도 지금 여전히 계속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만약에 한다면 단판을 지으실 생각이세요? 후보랑? 실제 후보랑? 뭘 단판을 지어요? 단일화가 선거에서 이기면 되지. 유선 독자 여러분들, 이렇게 화면으로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올해 이민년 아닙니까? 호랑이 해입니다. 그리고 저는 호랑이띠입니다. 제 해이기도 하고 아주 많은 복을 가져오는 그런 정말 그 힘 있는 그런 해이기도 하니까, 독자 여러분들도 한 분 한 분 모두 다 정말 많은 새해 복 받으시고, 반드시 올해는 코로나19 물리치고 다 함께 웃고 지내는 그런 행복한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대선이 총선과 다른 제일 큰 차이점이, 총선은 세력 보고 뽑죠. 사실은 지역구 국회의원도 누군지 모르면서 당 보고 뽑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그런데 대통령은 사람 보고 뽑거든요. 우리나라 대통령 권력이 워낙 크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제일 잘 해결할 수 있는 사람,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는 사람, 가족에 문제가 없는 사람, 이런 기준으로 후보들을 보고 평가를 하게 되거든요. 기득권 양당 논리는 자기들 정도 사람들이 모여 있어야지 국가 운영이 가능하다, 뭐 작은 정당은 국가 운영 못 한다고 하는데, 그게 국민들 속이는 거거든요. 대통령이 일단 당선이 되면 그 사람이 일할 수 있게 정치 세력을 국민이 만들어 주세요. 좋은 예가 사실 마크롱이 있었습니다. 국회의원 한 명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당선됐어요. 정치 세력이 없잖아요. 근데 석 달 뒤에 총선에서 일당이 됐죠. 그래서 개혁적인 사람으로 일을 할 수 있게 그렇게 국민이 여건을 만들어 주셨어요. 마크롱이 왜 당선됐을까? 프랑스가 양당제였거든요. 그리고 서로 정권 교대를 했어요. 근데 국민들이 보니까 이게 정권 교대를 한 게 아니에요. 정권 교대한 다음에 적폐가 돼버려. 그러니까 이게 적폐 교대를 한 거예요. 정권 교체가 아니고. 그걸 깨달았을 때 마크롱이 등장을 해서 이제 대통령이 당선이 된 거죠. 양당 모두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떨어졌을 때 기득권 양당에 속하지 않은 다른 후보가 당선될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2012년 18대 대선 우파 후보가 강고했고 좌파는 지리멸렬했거든요. 2017년 때는 좌파 후보가 강고하고 우파가 지리멸렬했죠. 한쪽이 강고하게 되면 제3의 후보가 이기기는 어렵습니다. 저는 알고 도전한 거죠, 사실. 21% 3등 됐던 게 저 하나도 부끄럽지 않은 이유가, 대한민국 정치 70년 역사상 제3의 후보가 20% 이상 득표한 사람이 단 2사람입니다. DJ하고 접니다. 이인재 씨도 있었고 뭐 이회창 씨도 있었고 저 정주영 회장님도 있었고 했는데 다 20% 못 받으셨어요. 저는 굉장히 자랑스럽고 그 21%의 지지를 보내주신 분들께 너무너무 감사한 마음이죠. 이번 대선은 어떠냐? 마크롱이 당선됐을 때와 가장 유사한 그런 상황입니다. 양당에 대한 그 국민들의 신뢰가 완전히 떨어져 있는 거죠. 그거는 후보에 대해서도 그렇고 당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우선은 뭐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개인적인 그런 도덕성 문제, 그리고 대장동 의혹 이런 걸 때문에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지를 못하잖아요. 그리고 또 가족들, 아버지와도 관계 끊고 형님과도 관계 끊고 이번에는 아들하고도 끊대요. 능력도 마찬가지죠. 과연 대장동 의혹의 가장 핵심이 뭔가? 그거는 5천억 원 정도를 공공회수한 게 본질이 아니고 1조 원 정도의 이익을 특정 민간에게 몰아준 게 그게 본질이거든요. 그걸 몰랐으면 단군 최대의 무능한 행정가니까 대통령 하면 안 돼요. 이걸 알았으면은 대선이 아니고 감옥 가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윤석열 후보 고발 사주를 포함해서 자유로울 수 없고, 그 장모님과 부인 그 문제도 지금 여전히 계속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평생 검찰총장만 하고 국민이 주신 세금을 사실은 쓰기만 한 거잖아요.
이미 갖춰져 있는 조직에서 명령을 통해서 그냥 일을 수행하신 분인데, 이 국정이라는 게 없는 상태에서 만들어내고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서 의견들을 취합하고 그런 일들에 대한 경험이 전혀 없는 분이라 거기에 대한 국민들의 의구심이 있는 거죠. 그리고 양당에 대해서도 지금 사실 마찬가지거든요. 민주당 하면 뭐 내로남불당, 더불어 만진당, 국민의힘도 마찬가지로 바로 직전에 별명들이 있잖아요. 성누리당부터 해서 부패는 말할 것도 없고 트렁크에다가 돈 실어 날른 그 정당인데, 국민들이 보기에 후보도 그렇고 정당도 그렇고 달라질 수가 없잖아요. 대한민국이 어느 때보다도 마크롱이 당선됐을 때처럼 기득권 양당에 속하지 않은 후보가 당선될 확률이 18대 19대보다 훨씬 높은 게 바로 이번 20대입니다. 지난 10년간 저는 계속 야당만 했어요. 보수 정권 때는 저보고 진보라고 막 하더라고요. 근데 또 지금 현재 진보 정부가 들어섰을 때 막 비판을 하니까 저를 또 보수라고 해요. 예전에 10년 전에 안철수의 생각이라는 책을 썼을 때하고 지금하고 달라진 생각이 거의 없거든요. 저는 중심을 잡고 어쨌든 지금 가장 그 권한을 많이 가지고 책임을 많이 져야 할 집권 세력에 대한 견제 비판을 제 정치 10년간 계속 해온 거죠. 이재명 후보가 얼마 전에 슬로건을 바꿨잖아요. 나를 위해 이재명. 예. 그거 어떻게 평가하세요? 자기를 위해서라고 들리더라고요, 저는. 나를 위한 일을 하겠다. 그러니까 사실 섬뜩하죠? 철학자 한 분이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도덕적으로 문제가 많은 사람인데 일을 잘하는 사람은 세상에서 제일 위험한 사람이래요. 비도덕한데 일을 잘하는 사람은 큰 권력을 잡으면 전부 자기나 자기 편 이익을 모으는데 자기의 일 잘하는 능력을 사용하고 최대의 피해자가 국민이 되는 거죠. 저희 아이 같으면은 지금 미국에서 연구원으로 일하고 논문 쓰고 있고 한국을 자랑스럽게 여러 가지 실적도 많이 내고 있잖아요. 상도 많이 받고 뉴욕타임즈 일면에 나오는 그걸 만들었으니. 혹시 그 선거운동 기간 되면 딸이 뭐 유세 하루라도 뭐 할 수 있는 아니요. 어른인데요. 저는 본인이 원하는 대로, 그리고 연구에 집중하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 아내도 대학 교수잖아요. 학기 중에는 한 번도 이렇게 나오지 않았었어요. 방학 기간이 됐어도 유튜브라든지 아니면 주변에 시장 돌 때 가끔 같이 가는 정도이지, 김혜경 여사처럼 풀타임으로 선거 운동을 하는 건 아니에요. 경우에 따라 조금 도와주는 정도? 그 다음에 또 무엇보다도 지금 코로나19가 굉장히 확진자가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지금 의료 봉사 활동을 계속하고 있어요. 사실은 반년 이상 서울의 중구보건소에서 매주 일요일마다 PCR 검사, 그거 봉사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게 이제 본인이 할 수 있고 해야 되는 일이다. 의사로서의 책무다.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에 대한 선거 운동에 도움을 주는 거는 아주 최소한이죠, 사실. 그냥 저희들은 습관적으로 서로 존댓말을 평소에 써요. 그러니까 보통 때 쓰던 말 그대로 하는 거죠. 사실 굉장히 사소한 걸로 서로 다툴 때는 있습니다만 그렇게 심각하지는 않다 보니까 그렇죠. 집안일 관련인 거죠, 사실. 바빠가지고 빨래를 빨래통에 안 넣어놓고 마루에 벗어놓은 채로 허겁지겁 출근했으면 나중에 눈총 받죠. 예, 한국 남자들이면 다 공통된. 무능, 내로남불이라고도 할 수도 있고
부끄러움을 모른다고도 할 수도 있고, 그 다음 또 민주주의를 완전히 파괴한 사실 경제정책이나 뭐 소득주도 성장 같은 백신 제대로 못 구한 그 무능이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무능이나 외교 안보 무능이나 지금은 우리나라와 사이좋은 강대국이 한 나라도 없게 만들어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모든 분야에서 무능하고 국가적인 대개혁 과제인 연금개혁을 포함해서 미래 세대를 위한 개혁을 한 개도 안 했어요. 교육개혁도 안 했어요. 지금 그런 상황이. 그래서 무능한 게 첫 번째고, 두 번째가 부끄러움을 몰라서 자기가 잘못했다는 사과를 절대로 안 하죠. 그전에는 잘못했으면 부끄러워할 줄 알고 국민께 사과하고 고치려는 노력을 했는데, 지금은 오히려 더 큰 소리 치잖아요. 지금까지 못 보던 현상이고요. 세 번째로는 민주화 운동을 한 분들인데 사고방식은 전체주의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자기와 생각이 다른 사람은 적으로 돌리고 적폐로 돌리고 배척을 해서 모든 사람의 생각을 갖게 만들려고 해요. 검찰개혁을 한다고 해놓고 검찰이 완전히 기능 못하게 무력화시키고, 무슨 공수처도 뭐 내는 영장마다 다 뭐 저런 아마추어 무능한 공수처를 만들고, 언론 개혁한다고 그 난리를 펴서 국제사회로부터 정말 망신당하고, 사법부도 이 입법부도 행정부의 시녀로 만들어 버려서 상권 분립이 무력화되게 만든 거잖아요. 네네. 국회 내에서도 밀어붙이기, 숫자로 밀어붙이기. 이번에 당선되는 대통령의 첫 임무가 코로나19 방역을 통해서 빠르게 이제 이 상황을 종결짓는 것, 그것이 아마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임무가 될 겁니다. 저는 의사 출신이니까 누구보다도 잘할 수 있어요. 그리고 사실 지금까지도 제가 여러 번에 걸쳐서 거의 한 20번 정도 걸쳐가지고 정책 제안을 2년 동안 했습니다. 근데 하나도 안 들었고, 나중에 제 제안은 전부 다 맞았어요, 사실은. 이번에 위드 코로나 한다고 해서 제가 제안을 했던 게 최소한 두 가지 먼저 해야 된다. 첫 번째, 3차 접종률 높이고, 특히 고령자 분들께. 그 다음에 또 그 두 번째로는 확진자 10,000명, 그리고 위중증자 2,000명까지도 치료를 할 수 있는 그런 병실과 의료진을 확보한 다음에 시작해야 된다고 했어요. 말 안 듣더라고요. 그러더니 지금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사회적 거리두기로 다시 돌아가면서 많은 중소상공인들 그리고 자영업자들 고통에 빠지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다음 대통령 기간 동안에 코로나19 말고 다른 감염병이 또 올 확률이 높습니다. 자, 노무현 대통령 때 사스가 왔어요. 바로 그 다음 대통령인 이명박 대통령 때 신종플루가 왔어요. 바로 그 다음 대통령인 박근혜 대통령 때 메르스가 왔어요. 바로 그 다음 대통령인 문재인 대통령 때 코로나19가 와서, 다음 대통령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의 방역 실력을 높이는 겁니다. 그래야 다음에 다른 또 신종 감염병이 왔을 때 세계에서 가장 빨리 극복하면, 이건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일임과 동시에 경제 문제이거든요. 우리가 경제적으로도 다른 외국을 앞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필요한 게 방역 시스템을 선진화하고, 그리고 백신 주권 국가가 되는 것, 그걸 저는 꼭 해야 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철수 정말 대한민국을 되살리고 싶습니다. 본선에 나가는 게 실제로 출마한 거니까 사실 이번에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출마한 이유는 지금 우리나라가 정말로 중요한 시기고 위기에 처해 있는데, 양당의 후보로는 도저히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고 판단을 해서 제가 출마하게 된 겁니다. 이번 대선은 대한민국의 생존 전략과 미래 먹거리, 미래 일자리를 찾는 그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인데, 20년 주기로 사실은 미래 먹거리, 미래 일자리를 얻어야 되는 거는 아마 다들 아실 거예요. 박정희 대통령께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해서 중화학공업이나 철강산업을 육성해서
우리가 1980년대, 90년대, 20년 먹고 살았어요. 김대중 대통령께서 초고속 인터넷망과 벤처를 발전시켜서 2000년대, 2010년대, 20년 먹고 살았습니다. 다음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일이 다음 미래 먹거리, 미래 일자리를 찾는 역사적인 책무가 주어져 있습니다. 근데 그 일은 과학기술로만이 만들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과학기술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가 없으면 이거 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법률가는 우리나라에서 정말 중요한, 없어서는 안 되는 일이죠. 근데 문제는 법률가의 대부분의 일들은 과거에 대한 웅징이거든요. 평생 과거만 바라보던 사람은 미래를 볼 수 있는 시각이 없습니다. 모르면 안 보이거든요. 정말 저 IT라든지 의학이라든지 뭐 바이오테크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기술들을 아는 그런 사람들이 사실 미래를 볼 수 있는 사람들이죠. 저는 그 정도로 말씀드릴게요. 만약에 한다면 단판을 지으실 생각이세요? 후보랑? 직접 후보랑? 뭘 단판을 지어요? 단일화가 선거에서 이기면 되지.